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잘 버텨주고 또 반등하고 있는 장입니다. 물론 4천선까지는 못 갔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3%, 삼성전자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160만 주,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는 한 30만 주 들어오는데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됐다라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대형주 투톱이 받쳐주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는 지금 큰 변화 없이 상승세는 타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타 번지 점프를 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1% 상승했는데 1% 금방 다시 추락해서 현재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와중 이 변동성 증시 아직까지도 이번 주 초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대표적인 시장의 특징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방을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리포트도 아침에 나왔습니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인데요. 일단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18조 원 정도 나타날 거라고 하면서 내년 영업이익이 100조 원 터치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냈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18조 원을 전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메모리 가격 급상승에 대한 전망들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PC, 모바일, 서버, 디램 가격이 될 것 같고 디램 빨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낸드까지 그 훈풍이 이어지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증권사의 주요 테마 그리고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찍는다는데 그 원인은 뭘까라고 봤더니 HBM4 점유율 쪽에서 좀 성과가 있으려나라는 기대감 요소 있는 상황이고요. 범용 드램 가격도 1년 사이 56%, 낸드 가격도 회복이 되고 파운드리, 고객사, 물량 이런 부분도 커지면서 수율이 또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의 날개를 달아줄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좀 받쳐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여전히 경쟁사 대비해서 저렴한 그런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앞서서 내년 전망치 100조 원 넘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수치 보니까 116조 정도 바라봤는데 그리고 나서 국내 증권사들도 이어서 100조 원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동시에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기존에 15만 원이었거든요. 17만 원으로 올렸네요. 4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키움증권이 한 18조 원 예상했는데 조금 더 높여서 20조 원 이상 웃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고 원래 시장 전망치는 한 15조 원대 안팎이었는데 그를 훨씬 웃돌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네요. AI 추론이 확산이 되면서 고용량 서버 디램 그리고 기업용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파른 가격 상승까지 더해주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목표 주가 77만 원이었는데요. 8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글로벌리 메모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대요. 이렇게 따지면 공급자 우위 그런 시장 점유율 여전히 견고할 것 같고 내년 디램 같은 경우에도 평균 판매 가격이 53%, 낸드도 43%, 국내와 또 해외 증권사를 비교해보려고 글씨는 많지만 그래도 한 판에 좀 적어놨으니까 비교 분석해보시는 그런 재미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 고객사가 내년도 아니고 그 다음 년도 아니고 28년 물량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하니까 계속 판매, 호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고 이게 지금 동티가 나고 있다. 동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두 축이 잡아지고 있고 오늘 국회에서는 중요한 논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STO 관련주도 들썩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 STO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제 STO 시장이 개화가 임박했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게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이제 논의할 거고요. 업계에서는 기대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만약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연내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법안 소위 열리고 한 11시 정도 예정돼 있는데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IT센 글로벌 우리 기술 투자들이 들썩이는 이유가 바로 STO 시장 개화 임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감정이 더 안 좋아지면서 우리로서는 가장 강력한 수혜를 어디에서 받아갈 것인가 계산도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CLSA에서 코스맥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이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이고요. 중국 로컬 브랜드 성장에 따른 최대 수혜를 코스맥스가 가져갈 수 있는데 중국 로컬 제품 생산 대부분 ODM, 근데 한국 ODM이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잘 갖다 주는 거,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안티 일본이 강해질수록 소비가 전환될 텐데 우리한테 떡고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점이고 아무래도 보시피 여기 목표 주가를 적어놨는데 코스맥스 대비해서는 기대감은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범용 이런 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럭셔리 스킨케어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역시 화장품 중에서 ODM 관련주 만들어주는 거, 중국 로컬 브랜드의 그 먹을거리까지 다 취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코스맥스가 탑픽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화장품이 강한데 면세점 카지노 이런 부분은 약간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저 여길 보면은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이런 부분 좀 회복이 되더라도 면세 매출이 40% 미만인데 2019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 여력도 약화되고 패턴도 좀 달라지는 양상들, 그리고 카지노 대체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보여지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객 유입이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거에서 한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핵심 고객층은 카지노 고객층은 아니다라는 데에서 좀 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감정 격화가 심해질수록 그 관련주는 화장품인데 ODM, 코스맥스가 유리하다라는 서술,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와서 다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미국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약 1%가량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코스닥 쪽으로는 상승 힘이 빠지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입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름폭을 키우면서 4%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앞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AI 관련주들 오늘은 상승세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내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키움증권의 전망까지 나왔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UBS에서 HBM4의 최대 수혜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HBM4 같은 경우에는 HBM3E 대비해서 가격 프리미엄이 약 17%가량 높게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오늘 종목들 상승 탄력 붙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H200 수출 제한을 풀 수 있다라는 호재성 소식도 오늘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쪽으로 오늘 일제히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4.83%가량 상승, MLCC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죠. 두산 같은 경우도 2%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는 상승폭을 줄였고요. 보합권 내로 내려 앉은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주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은행주
쪽도 좋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초록불 켜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 1%가량 상승,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 조세 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35%에서 25% 이나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잘 주목을 해보시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금융 그리고 지주까지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까지 약 2%가량 하락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LFP 배터리 안정성이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정부 사업이죠. 1조 원가량의 ESS 2차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은 주가 2%가량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조금 쉬어갑니다. 현대로템이 약 5%가량 하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RG넥스원까지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방산 쪽으로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 합의에 다다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업종 간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 쪽으로는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LS 일렉트릭 오늘 그래도 1%대 반등 나오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0.58%가량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했습니다. CDMO 관련 사업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삼성 에피솔딩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분할 재상장이 됐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주가가 2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상상인 증권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네이버가 1.52%가량 오름세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죠. 수요일에 두나무와의 합병, 인수에 대한 최종 안건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오늘 상승 탄력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NC소프트가 초록불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온2 출시 이틀 후에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NC소프트의 아이온2 지금 흥행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주가 최고 11%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페트론 같은 경우 1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 다음 달 대두가 되면서 그간 약 30%가량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약 13%가량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리서치도 7%가량 빠지고 있는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 소비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증권가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가가 7%대 급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좋습니다. 하이젠 R&M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SPG도 1%대 상승세,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초록불 켜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장 초반보다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원익 IPS 4%대 상승, TCK도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까지 약 2%가량 상승 탄력 붙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주 단 안에서 지금 NC소프트의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개인주의 매수세가 붙었는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1.85%가량 오름세입니다. 다만 장 초반 4%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오름폭을 일제히 줄였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진행 중이고요.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일령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화장품 그리고 여행 주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요,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부를 점차적으로 키워내면서 3,900선 지금 재회복에 성공을 했고요. 장 초반 3,9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름폭을 조금 내려놨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1.25%가량 상승, 전장 대비해서 48포인트 넘게 올려내면서 3,900선 부근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7%가량 하락입니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흐름이 오늘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860포인트가량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 후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 엇갈리는 점이 지수를 엇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전장에서 약 3조 원가량 팔면서 강한 매도세, 거의 1거래일 기준으로 최대 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1,2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1,700억가량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지수가 상승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엇갈립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1,2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모습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1,30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양 지수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앞으로 자세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이번 주 잘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CTA 펀드 폭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 급락의 하나의 원인이었고 이번 주 역시 매도 물량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CTA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적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서 지수 추종 매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일정의 잣대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대량 매도를 치거나 뭐 매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추세가 하락일 때 어떤 선을 더 넘으면 대량 매도가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CTA 펀드가 뭔지는 말씀드렸으니까 매물 출회 여부를 주목하세요라는 시장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급락에 따라서 시장이 급락했다라는 스토리텔링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비트코인 급락에 따른 시장의 급락이 뭐냐면 지금 MSCI 지출, MSCI 퇴출 공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 중에 왜 비트코인 많이 보유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종하는 그런 주가 지수에서 빼버릴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기업을 중심으로 대거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뭐 빠지고 전반적으로 매물대가 좀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한 레버리지 투자자, 빚을 갖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증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현금화할 수 있는 그 기술주를 매도를 했던 그러한 현상이 지난주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MSCI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언급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떨어졌고 어쨌든 거기에 레버리지 투자한 투자자들이 증거금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그를 또 그동안 차익 실현 그런 현금화할 수 있는 기술주를 팔아버리니까 기술주 매도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한 이런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투기 심리의 하나의 잣대 그리고 위험 자산의 바로미터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차트가 정말 일치하는 비슷한 모양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번 주에 이걸 더 신경 써야 하냐면 이 CTA 펀드가요. S&P 500에 $450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이게
지수가 더 하락했을 때 기계적으로 매물 폭탄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 80억 달러 매도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번 주 S&P 500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물론 방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가 6,452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매도가 급증할 수 있다. 알고리즘 매매 그리고 추종 매매, 기계 매매, CTA 펀드에서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안전벨트를 좀 매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주 시장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하나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라는 점 꼭 반드시 상기하면서 시장 움직임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얼마 안 된 얘기긴 하지만 AI만 붙었다고 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테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만 보더라도 하이퍼스케일러 일부 기업들은 견조했는데 작은 사이즈, 중소형 AI 인프라 관련주는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몇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꽤 높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빚 부담도 있고요. 앞으로 성장해야 되면 투자할 것도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현금 흐름이 견조한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겼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보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를 봐도 그 현상을 읽을 수 있는데 일단 구글은 정말 왕관의 위치를 잘 점유하고 있는 게 제미나이 3.0 공개를 하면서 킬러 앱이다. 상당 부분 수익화 창출에 효자 녹화를 톡톡히 할 것이다라는 걸 인정받은 듯 했습니다. 주가 괜찮았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나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적기 때문에 다른 대비 때문에 주가는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았지만 일정 부분 주가에 그게 악영향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었고요. 이렇게 살아남은 구글을 보면은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는 힌트를 좀 얻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업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최근 하드웨어 기업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때문에 또 주가가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마진 압박, 원자재 가격 쉽게 얘기해서 그런 흐름으로 마진 압박이 되면 다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선순환 구조가 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대리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마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금이 있고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인지하게 됐다. 다 같은 AI라고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백악관에서 이제 주정부 AI 규제법 무력화 조치를 보류했대. 딱 들어도 규제를 좀 풀어줄 법했는데 이것을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고 AI 모델 출시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리스크 요인까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잘 알고 투자해야 되고 리스크는 피해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싸다 하면서 뭘 살까 이런 리포트를 좀 내놨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우리 증시는 꺾였고요. 이거를 변동성 측면과 리스크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V-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변동성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5년간 단 4번만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과거 기록을 봤을 때 변동성이 컸던 국면 이후에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사이까지 수익률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ER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스크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둘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리스크 지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V, 변동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고변동성 국면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수익률은 대체로 긍정적이라서 지금 한국 시장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또 하나, 그 반등에 대한 모멘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은 11월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였는데 그게 미국조, 이육조, 반도체, 자동차에서 나타났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코스피 12개월 EPS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 퍼센트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 괜찮았는데요. 54%가 실적 서프라이즈였고 유틸리티, 금융, IT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주가 수익 비율 약 9배 정도로 글로벌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틸리티, 자동차, 금융이 밸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구조적으로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발상의 투자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를 쭉 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SK증권의 연간, 그러니까 내년 전망 리포트였습니다. 굉장히 맥백 페이지였는데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것만 좀 말씀드리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 알짜만 뽑아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년 연간 전망의 반도체 탑픽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모리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AI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제품군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결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빠지면 싹쓸이 할 수 있는 LFP 양극재 쪽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KB증권 리포트였고요. 일단 삼성 SDI와 LNF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는데 삼성 SDI부터 좀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삼성 SDI 주목하는 이유가 포트폴리오가 ESS 쪽으로 가파르게 변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북미 ESS 시장이 급성장하면 수혜 강도가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공장,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수요 이런 부분이 지금 믿을 만한 게 좀 크지 않다 보니까 ESS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내년 말에 배터리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 도출된다라는 부분. 세액 공제 효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 수요 받쳐주고 가동률 상승하고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삼성 SDI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유의미한 실적 개선에 관련 기업이 탑픽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ESS로 메워질 파워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는 목표 주가가 19만 원인데 북미 배터리 밸류 체인에 있어서 중국 빠지면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ESS용으로 중국 아닌 LFP 양극재 관련해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LNF 이외에는 없다. 전무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ESS 시장에 독점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라면 LNF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주가가 한 5만 원 후반대인가요? 근데 이제 목표 주가가 10만 원짜리가 등장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KB증권이었고요. 투자 의견 매수고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서구권 같은 경우에도 40년 만에 신규 원전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지금 원전은 전력난 때문에 빠르고 많이 건설하는 거 원하죠. 그런데 취약한 고리는 시공입니다. 시공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내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듯 했고요. 수주 잔고는 2조 안 됐는데 내년에는 39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강력한 모멘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1분기 미국 팰리세이드 SMR 착공, 2, 3분기 퍼미, 2기에서 4기 원전 건설이 예정이 돼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불가리아 신규 원전 2기 착공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주가 받쳐주면서 내년 원전, 건설에 대한 그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주 있고요. 그리고 원전 착공 능력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전주를 재평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0만 원 오늘 아침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살펴보십시오. 네, 오늘은 대형주 강세 날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잘 출발해서 주 후반에 조금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쳐주네, 반등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 매매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일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에서 직접적인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거에 영향받는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히려 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팔면서 그런 쪽에서 좀 많이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이 좀 더 많은 그런 장세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융기준금리를 또 동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 기준금리 동결로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은 말 그대로 이제 들어오긴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율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수출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원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수출주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이 가장 좋은데 내년 1분기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해서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기다 또 지금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샀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현금이 필요하죠. 우선은 미국 나스닥 시장이나 이런 기술주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거 팔았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한국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 한국 증시에서 그 대형주들 코스피 200 종목 같은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종목들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한 물량들이 계속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를 나타냈죠. 그래서 4,000포인트가 넘던 주가가 순식간에 3,800포인트까지 때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세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특히 로봇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2026이 열리는데 여기서 로봇주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의 진보된 개념에 대해서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젠슨 왕 CEO가 여기에 또 기조연설에 참여한다면 나름대로 작년에 했던,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연초에 했던 말에 이어서 뭔가 좀 내놓을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봇주 쪽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나 현대차의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에 상반기 중에 IPO를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부품 업체들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이젠 RM이나 SBB테크, 할라캐스트, 사면 같은 핵심적인 부품을 로봇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관심이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장에서 중국이 한일령을 발동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종목들, 그 중국 소비주들이나 여행주나 또 그 카지노주, 호텔주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호텔주 관련해서 호텔신라와 GS 파피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양대 종목이 되고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천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소비하면서 이런 관세 환급을 받으면서 받는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반드시 가는 코스인 GS 리테일, 즉 GS25 편의점이죠. 그다음에 BGF 리테일, 이게 CU 편의점입니다. 이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주시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3분기 때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수익률 1위를 획득했습니다. 다시 재탈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연속 1등을 하다가 결국은 3분기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디램과 낸드 모두 주가가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내년
내년 증시에서 어디가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편입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완주 같은 경우 4분기 때가 발주가 가장 많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지금 보완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아두지 않으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결국은 주가가 밀어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마켓나우 2부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혹시 담을 수 있는,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특징주 뭘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 쪽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상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이제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마지막 납기가 내년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1조 7천억 규모를 매도물로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소화되긴 해야 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소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다른 증권사 레포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주시면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10만 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를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한 주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 게임주 많이 궁금하시죠?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또 내년 실적 신작 게임 이런 부분으로 기대감 있는 종목들 저희가 가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다. 이데일리가 국내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원 동결을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월 셋째 주 0.20%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도 1,470원대를 지속 중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금리 인하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며 내년 금리 인하도 많아야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내년 하반기 빠르면 11월쯤 가능하다고 전망했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 GDP 갭이 유지되는 만큼 내년 7월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하는 총재의 임기 만료도 통화정책의 변수로 떠올랐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게임주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NC소프트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 아이온2에 모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아이온2가 이제 출시가 되고 지난주에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오픈되고 났을 때는 좀 성과가 부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많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아이온에 대한 성과가 시장의 우려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유저 리텐션이나 이런 부분도 좀 빠르게 빠져나가고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면서 N소프트에 대한 이익 기여도나 좀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에 있어서 지난주 주가 하락폭에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9일에 14%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3% 추가적으로 떨어졌고 주말을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등세를 타는 건데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될 수도 있군요. 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좀 되게 왜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이유가 아이온2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네. N소프트가 PC 결제를 같이 허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PC 결제를 같이 허용하게 되면서 모바일 매출 순위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시 초기에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PC로 결제를 하게 되면 N소프트 입장에서는 마켓 수수료 자체는 줄어들게 되지만 이게 매출 순위로는 이제 금방금방 안 드러나게 되면서 생각보다 아이온2로 인한 매출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출시 초기에 시장에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회사 측에서 좀 발표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려가 좀 컸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기대한 어떤 추정치 자체를 지금 당장 막 낮출 만한 정도의 성과보다는 훨씬 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NC소프트 7.68%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초반의 우려를 딛고 이제는 흥행, 조짐인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잘 탈 수 있을지 보시고요. 그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셨습니다. NC소프트 잘 가는데 넷마블은 약간 좀 아쉬운 흐름들이 있어요. 사실 올해 신작 흥행도 좀 괜찮았었고 내년도 뭐랄까 기대감도 있고 신작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따라가지?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신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넷마블 투자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주가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넷마블이 올해 출시했던 게임 중에 거의 3개의 신작이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넷마블 실적과도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됐었거든요. 더군다나 넷마블은 올해도 굉장히 비용 통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어떤 이익 추정치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좀 3분기 이후 좀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크게 꼽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좀 기저에 대한 부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마블이 올해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내년도로 갔을 때 높은 기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내년도로 갔을 때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만 YOY로 성장을 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시장에 지금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게임 작품들의 매출액이 시장의 우려만큼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지금 분포해 있는 신작들 또한 올해와 같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내년도 초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넷마블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갖다 준 상황인데 주가가 못 가서 약간 답답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한 이슈들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결국 내년도 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면 사실 신작에 대한 성과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다시 한번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내년 상반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임 기업 같은 경우에 펄어비스가 있습니다. 붉은 사막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 이제는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펄어비스가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신작 출시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IP 자체가 신작 IP가 없는 상태에서 검은 사막이나 이브 IP만으로 실적을 좀 지탱해 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기대작이 문제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계속해서 완성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억눌러 왔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3월 달에 이제 출시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좀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많이 분포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개발에 몰두한 만큼 게임의 완성도 자체는 유저들로부터 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붉은 사막 출시 이후에 성과 이후에 그 뒤가 좀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음 신작에 대한 게임사는 결국에 하나의 신작이 잘 되고 났을 때 그 다음 신작에 대한 퀘스천이 좀 계속해서 따라붙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불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붉은 사막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붉은 사막의 판매량을 약 300만 장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성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좀 더 그 뒤에 있는 우려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려들도 조금은 불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3월 20일에 이제 붉은 사막 출시가 확정이 됐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신작 붉은 사막 출시 전에 또 그 다음 신작 네.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그게 네. 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게임주도 참 여러 가지 한 수, 두 수 앞을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잘 해내길 바라면서 3분기 실적 시즌 쭉 보셨잖아요. 네. 이제 관심은 4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주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업들 뭐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4분기에는 많은 게임사들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올해 게임사들의 실적이 대부분 잘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4분기 때는 올해보다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NC소프트가 있을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이온2를 앞두고 올해 3분기까지만, 1, 2,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규모 좀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일회성 인건비도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는 좀 그런 일회성 인건비는 제외됐고, 좀 인력이 구조 조정된 효과가 비용의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이고, 아이온2의 성과가 드러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온2가 PC 결제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제 수수료율의 감축으로 좀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4분기 실적으로는 NC소프트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신작은 없었습니다. 4분기에 신작은 없었는데 글로벌로 출시한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기타 신작들의 좀 4분기 때 업데이트 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신작이 잘 됐었던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때 나온 벤피르도 신작의 효과가 4분기 때 온기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서는 넷마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대비로는 실적이 QOQ로 좀 소폭 줄어들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있던 모바일 게임 신작인 패럴드 모바일이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실적에 주목할 게임주 3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작 라인업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 절감, 네. 일회성 비용이 이제 네. 포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온 2 이런 부분으로 또 잘 벌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넷마블은 뭐 4분기 신작 없지만 실적은 잘 네. 나올 것 같다. 맞습니다. 예, 크래프톤은 내년 모바일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이슈를 좀 봤어요. 그 환율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우리 증시는 약간 좀 얼어붙기 마련인데, 네. 게임사는 남몰래 웃는다라는 게 있던데 왜 그런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예. 게임사마다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환율이 오르면 이제 북미 매출이 높은 예. 기업들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이게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의미한 북미 매출 비중을 가진 기업이라고 꼽으면 크게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는 넷마블이 될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있는 뭐 마블 컨테스트 오브 MCOC라고 하는 마블 IP 기반의 게임이라든지, 국내에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넥스, 그러니까 저희가 소셜 카지노 게임사를 21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그 매출도 굉장히 비중이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매출 비중이 큰 것이 첫 번째로 넷마블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W게임즈가 있습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넘는, 95% 넘는 매출 비중이 북미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미에서는 소셜카지노, 마찬가지로 소셜카지노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효과가 매출이나 아니면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으로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던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크래프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역별로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 이제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북미 지역 매출도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환율에 남몰래 웃을 수 있는 기업들 좀 옥석 가리기 필요한데 북미 매출 이런 부분에서 넷마블이 계속 걸리네요. 네, 괜찮은 맞습니다. 요소에. 예, 혹시 탑픽일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듣게 되는데 최근에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5가 막을 내렸는데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뭐였나요? 이게 지스타를 네. 매년 보다 보면 네. 최근 게임 회사들의 개발 트렌드라든지 내년도에 출시될 게임들의 어떤 중점적인 부분을 매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은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부분이 레거시 IP의 귀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거시 IP라는 보통 신작을 낼 때 어떤 IP를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IP를 차용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만드는 IP를 기반으로 신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신규 IP가 아니라 레거시 IP를 차용해서 가지고 신작을 개발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임 대상을 받은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과거 PC 마비노기 IP를 빌려와서 이제 게임을 출시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이온2 같은 경우에도 PC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대 IP를 가지고 와서 게임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레거시 IP를 바탕으로 신작을 출시할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을 가질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거 기존 유저들이 많이 알던 IP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이 크다라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유저 리텐션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기존에 있던 유저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게임 시장에서의 좀 트렌드가 아닌가. 특히나 게임 시장이 좀 많이 최근 몇 년간 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이고 과거 유저들로부터 좀 더 그런 매출이나 리텐션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레거시 IP의 귀환이 좀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작 라인업을 보실 때도 기존에 있던 레거시 IP 기반의 신작들을 더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 지스타 2025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 레거시 IP의 귀환이었다. 네.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면서 네. 게임주 보면은 관전 포인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게임주 탑픽은 뭘로 가면은 좋을까요? 아까 예.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넷마블. 예, 저희가 가야 이제 되나요? 예,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넷마블의 주가가 지금 크게 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어떤 신작 기대감, 실적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넷마블을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이온2에 대한 NC소프트에 대한 우려가 저는 좀 단기에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2에 대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온2가 지금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그리고 내년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펍지 IP에 대한 트래픽은 빠졌지만 내년도 모바일 신작만 봤을 때는 패럴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신작 모멘텀도 있어서 탑픽으로는 넷마블, 그리고 나머지로는 이제 NC소프트와 크래프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의훈 연구원님의 탑픽, 게임주 탑픽은 넷마블이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요. 워낙 카카오와 네이버도 네. 그 커버를 하셔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이버가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그래도 상승 추세, 네. 좀 이 정도면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두나무 편입 이슈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이버 두나무 관련해서 좀 화두가 많이 된 게 벌써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 관련된 맞아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좀 장기화됐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시장이 좀 예상치와 다르게 계속해서 합병 자체가 좀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주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다가 좀 빠졌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시화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편입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편입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연결 기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이버 주식이 희석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배주주 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입법화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가시화가 될 때 네이버와 두나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컨소시엄 자체가 굉장히 큰 좀 시장에서의 시장에서의 위치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까지 또 알찬 정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을 때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긍정적인 그리고 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대기업의 재무 구조를 흔들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3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32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환율이 오르며 내년 완공 시점엔 투자비가 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 SDI와 SK온 등 배터리 3사는 올해만 12조 원 가까운 미국 현지 설비 투자를 집행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곧 수출 호재였던 공시기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산과 판매 거점을 해외로 옮긴 기업이 늘면서 환율 상승이 오히려 달러 부채와 현지 인건비, 원자재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환율의 구조적 전환으로 진단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 공장 수익성과 투자 계획 모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바로 송년회 시즌, 술자리가 많은 그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즘 가장 핫한 주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술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화이트 와인입니다. 연말은 주류업계의 대목이라고도 하죠.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송년회 수요가 몰리면서 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행사나 모임 테이블을 화사하게 만드는 와인은요. 연말에 평소보다 2배 이상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와인 MD들이 한 손에 꼭 쥐고 있는 카드가 레드가 아니라 화이트인데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니까요. 올 3분기 화이트 와인 수입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고요. 또 1분기는 무려 4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 레드 와인은 17% 이상 감소하면서 확실히 와인 시장의 무게중심이 화이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주류 업계에서는 전체 비중은 아직 레드가 6, 화이트가 4지만 이 화이트의 성장 속도가 진짜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이트가 붐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맛이 가볍고 부담 없이 즐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MZ들이 중요한 바로 인스타그램어블. 이 인스타그램어블은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이라는 신조어인데요. 화이트 와인이 사진이 잘 나와서 인스타에 올리기 좋다 보니 셀럽들도 화이트 와인 사진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제니, 강민경, 소희, 그리고 솔비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의 추천이 입소문을 타면서 셀럽이 마신 와인이 그대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민경과 소희 SNS에 등장한 4, 5만 원대 와인은 완판이 됐고요. 또 솔비가 추천한 2, 3만 원대 소비뇽 블랑 와인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정우가 추천한 와인은 하정우가 100병씩 쌓아두는 와인이라는 바이럴까지 붙으면서 오픈런이 난 적도 있었죠. 여기에 유통사들의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데선 안 팔고 가격은 대중적이고 검증된 와인을 누가 먼저 빠르게 가져오느냐가 포인트인데요. 최근 가장 화제된 이 킴스클럽의 K와인은 가격이 무려 5,990원입니다. 거의 맥주 한 캔 가격에 버금가는 그런 가격인데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와인을 PB 라벨 없이 현지 라벨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가격을 확 내려버렸습니다. 이 모두의 와인 시리즈는 벌써 누적 판매량이 140
30만 병을 돌파했고요. 매출도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재밌는 건요, 이 와인이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꾸준히 쓰이던 메뉴라서 맛은 아는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런 와인이라는 점이 산뜻하고 또 깔끔한 신맛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입문자들도 부담 없이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리하자면 연말이 되면 술자리는 매년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술이 대세가 되느냐는 항상 다릅니다. 올해는 분위기와 가격 그리고 셀럽의 영향력까지 모두 맞아떨어지며 화이트 와인이 확실히 연말 주류판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올 연말에는 무겁지 않고 사진도 잘 나오는 화이트 와인 한잔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저는 내일 또 맛있고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번에 그 요가 주제로 하셨을 때 그 안다르라는 회사 에코마케팅 그 대표님이 반하셔가지고 안다르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가 에코마케팅이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나라셀라라는 종목 상장되어 있거든요. 물론 주가가 첫 달에 12,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으로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에도 와인 주식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HD 현대인프라코어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냥 싸우다가 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터뷰 접하셨을 거예요. 트럼프한테 이 종전안을 안 받아들이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했더니 트럼프가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요. 정말 우크라이나 만약에 제가 국민이었으면 이제 열불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랑 마음껏 끝까지 전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비아냥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종전을 안 받으면 너네 마음껏 전쟁해봐. 근데 마음껏 전쟁하란 얘기가 정말 자유롭게 전쟁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이 불리한 상황에서 그냥 다 나가 죽으란 얘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그리고 영토 다 내주고 원래 그 하고 싶었던 나토 가입 중지에다가 군을 반으로 감축하는 뭐 그런 요소가 지금 끼어 있다고 하죠. 그런 거를 지금 다 받아들이는 거의 이거는 뭐 항복 선언이란 다름없는 그런 굴욕적인 거를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그 어떤 우크라이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떤 결과로든 전쟁이 이제 끝난다고 하니 재건주들이 이제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도 재건주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재건주를 했었는데 오늘은 기계가 또 움직이고 있네요. 저번에는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를 빵빵 쏘는 이 그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이름은 로봇인데 우리가 요즘 뭐 좋아하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그런 쪽 로봇이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이었죠. 콘크리트 펌프카. 근데 오늘은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굴착기 만드는 업체들.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애들 많이 갖고 놀던 포크레인. 그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있고요. 뭐 두산 밥캣 같은 것도 있고 이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이 굴착기 업체들이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전진건설 로봇처럼 콘크리트 펌프카라던가 이런 이 굴착기들 생각해 보시면은 맨 처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막 움직이는 바쁘게 움직이는 그 건축의 초기 부분을 담당하는 이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시멘트 같은 회사도 그렇고요. 시멘트 회사들은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지금 미국에는 셔인 윌리엄스라는 이 페인트주가 다우 30 종목에 있거든요. 그 정도로 페인트주가 큰데 우리나라는 이제 페인트주라고 하면은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서 벽산 같은 거 페인트주 주식인데 뭐 기껏해야 1,000억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단순한 테마로 지금 보통 움직이는데 그나마 이제 굴착기 업체들은 시가총액이 크죠. HD 현대인프라코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시가총액이 큽니다. 대기업이 붙어 있으니까 HD로.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37년에 설립됐네요. 네, 차트는 아주 좋네요. 자, 지금 1937년이면 와 진짜 오래됐네요. 그렇죠? 저거는 그러면
언제죠? 1937년이면은 50년, 저희 6.25 전인가요? 건설 중장비 엔진 생산 판매하고 2023년에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바뀌었죠.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굴착기, 뭐 굴삭기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합니다. 삭자가 뭐 일본 단어라고 해서 우리가 굴삭기 많이 썼었는데 이제 굴착기로 통일하는 걸로. 굴착기, 휠로더, 상용차, 버스용 엔진 및 부품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중장기 로드맵으로는 신기종 개발, 엔진 라인업 확장, 생산시설 투자해서 친환경 소형 엔진 확대, 신규 고객 개발로 시중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HD 현대그룹의 계열사가 되었죠.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였습니다. 뭐 지금 두산그룹이어도 좋았을 거고 HD 현대그룹이어도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산그룹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원자력, 조방원의 원을 담당하면서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산이란 지주회사도 완전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HD 현대는 지금 완전히 지금 조선 쪽에 날아가면서 또 방조원의 조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HD 현대로 들어간 것도 좋았고 두산 인프라코어로 되어 지금 두산이었어도 잘 나갔을 거예요. 지금 두산그룹이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두산이나 HD 현대 지금 이 두 대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이끌고 있고요. 저 계열사들이 전부 그렇죠. 자, 오늘 이 HD 현대로 들어가서 뭐 좋은 점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두산 인프라코어 때 못 누렸던 부분을 누리고 있어요. 자, 이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에 이제 그 내용이 그거죠. 종전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참 이것도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그냥 자기 추수감사절 있으니까 추수감사절 때 놀아야 되니까요. 트럼프는 추수감사절 때 놀고 또 이제 장 빨리 끝나고 장 빨리 보고 이제 골프나 치러 가겠죠. 근데 평화계획 합의문에 서명을 바라고 있다. 이거 사실 다 저런 거 아닙니까? 저거 어떤 식으로 종전되는 건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뭐 러시아가 우위가 있는지 저기 우크라이나가 뭐 몇 퍼센트에 조금 더 이익이 있는지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저거 종전시키면은 노벨 평화상 이번에 못 받았으니까 다음에라도 받게 또 기대감 오르니까 그거죠, 지금 딱. 자, 루비오 국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단과 회담 후에 기술적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해결한 조건을 최종하는 작업 중이라고 이미 밝혔네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계약이 기본 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 뭐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은 아무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프랑스 라팔 100대 도입한다는데 뭐 그건 사실 아시잖아요. 한 1년에 만들어봐야 2대 만드는 거 50년 걸려서 그걸 라팔 100대 해봐야 50년 뒤에 뭐 하겠습니까?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마무리가 되는 상황으로 좀 가는 거죠. 안 그러면 정말 그냥 젤린스키랑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말 이제 진물 난다. 그만 도와줘라.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하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냥 깨질 때까지 싸우는 거 뭐 그거밖에 없겠는데 그건 좀 확률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재건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방산주에서 재건주로 과연 옮겨갈 수 있을런지 한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두산 인프라코, 현대 인프라코 아직도 두산이 이름이 붙었어요. 이 현대 인프라코 이런 거는 아직 지금 시세가 본격 분출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건 쪽에 한 번 더 가면은 그렇죠. 이게 조금 이 시장에서 안 간 거 남아 있는 것 중에 가는 조금 큰 덩어리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HD 현대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은 조선주는 이미 날아가고 그렇죠. 이쪽이 안 갔거든요. 굴착기가.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자, 평단 코앞까지 왔다. 뭐 어린아이가 웃는 흑백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올려놨네요. GIF 파일이니까 클릭하면 이제 동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일단 웃음을 손으로 막는 부분이 캡처가 됐고요. 막 웃고 있어요, 제가. 자, 근데 HD 현대인데 상 한번 쳐야 되지 않겠나. HD 현대가 너무 지금 다 잘 갔잖아요. 지금 사실 HD 현대중공업은 뭐 이미 저기 지금 요즘에 안 봐서 그런데 아직도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HD 현대 지주회사도 갔을걸요. 그렇죠. 지금 두산 같은 거랑. 그렇죠. HD 현대 지주회사도 지금 25만 원 갔습니다. 이거 올해 초에 HD 현대 지주회사 8만 원짜리였거든요. 지주회사마저 3배 갔으면 이거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주회사 잘 안 움직이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갑자기 지주회사가 무슨 저평가 관련주 하면서 막 상법 개정한 수혜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오르죠. 막 두산 HD 현대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평생. 저거까지 갔다는 거는 끝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자회사 가고 나서 저런 것들이 가거든요. 지금 인프라코어는 안 갔잖아요. 지금.
형은 그릇만큼 먹고 나왔고 니들은 꼭 지켜라. 이거 16,000원까지는 본다. 자, 저런 분 꼭 계세요. 그렇죠? 형 노릇 하시면서 내가 못 이룬 거 너네 이뤄라. 자, 이제 16,000원. 그래요. 16,000원 저분 말대로 거의 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15,590원까지 갔네요. 그렇죠? 거의 다 왔어요. 16,000원. 자, 어쨌든 그릇이 저것밖에 안 돼서 나는 못 먹었으니 너네는 그릇을 크게 가져라 이거고요. 갓주앗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16,000원까지 가서 형이 못한 그릇을 다시 대신 채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PNS 로보틱스. 자, 그 전진건설 로봇은 로봇자가 붙었는데 이제 건설 쪽이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로봇 이런 종목이잖아요. PNS 로보틱스. 자, 이것도 신규주인데 자, 요건 또 조금 그렇죠? 지금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메뉴잖아요. 보통 걔네들은 이제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보통 활약을 하는. 우리가 보기 쉬운 것부터 보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가요.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푸드 앤 베버리지가 커피숍, 치킨집, 피자집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금방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갑니다. 그게 먼저 간 다음에 이제 의료 현장에 있는 이 루닛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의사랑 같이 들어가서 1+1 패키지로 의사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은 또 일반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치킨집, 피자집에 있는 로봇을 보는 것처럼 쉽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 힘든 것부터 보기 쉬운 것부터 보기 힘든 것까지 그렇게 가요, 보통. 왜냐하면 소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05년도에 보행장애 환자용 관절운동기 개발,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이네요. 영화에 저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 의료자동화 제품 개발, 뭐 굳이 따지자면 약간 휴머노이드 쪽이죠. 인간과 비슷한 이족 보행인데 저건 인간의 모습을 한 그대로 대체가 아니라 인간의 이 다친 부분, 재활 부분을 보충해주는 부분이죠. 다리 다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고령자 분들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힘이 모자르시니까 저거 하면은 이제 그 젊은이들 힘만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신체적 장애, 고령층, 사회 취약계층, 도우미랑 로봇 기술 이런 겁니다. 그렇죠? 환자 커스터마이징으로 들어갑니다. 맞춤형. 자, 이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아, 뉴스가 그 스터닝 밸류 리서치라는 독립기관이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생기죠? 그렇죠? 요즘에 증권사 말고 이 독립 리서치가 많이 생겨요. 스터닝 밸류 리서치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유일의 이 보행 재활 로봇 업체라고 하네요.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세계 최초 유일의 환자 맞춤형 보행 재활 로봇 워크봇을 만들었다. 로봇 업종 대비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이 저평가가 만약에 지금 지주에서처럼 오르면 이제 진짜 저평가였다고 우리가 과거형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평가가 돼봐야 알아요, 사실. 제가 옛날에 예도 들었잖아요. 오타니나 야마모토가 될 것 같은 선수는 이미 돼요. 근데 너는 오타니 같이 될 것 같아. 이거를 10년, 20년 부르짖다가 은퇴를 해버리면은 그거 뭡니까?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일. 그러니까 그거는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이 선수가 성장을 하고 나서 과거형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건 맞아요. 로봇 업종 다른 거 간 거에 비해 안 간 건 맞죠. 관심이 이쪽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이고요.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신규주인데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또 관심이 많죠. 그렇죠? 로봇, 바이오, 아니 인공지능 이런 거 붙었는데 신규 상장하면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사실. 요즘에. 자, 익절은 항상 옳지만 잔파동에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저걸 저기 해버렸네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저번 거가 지금 캡처돼 있네요. 그렇죠? 자, 보니까 컷하니까 오르네. 야후 이걸 못하네. 힘 좋네. 자, 이게 안타까우신 분하고 뭐 섞여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PNS 로보틱스가 이 N이 IN입니다. 잘 치셔야 돼요. OEN 치면 안 나와요. IN인데 지금 오늘 거의 상한가입니다. 지금. 그 상한가에다가 지금 이게 상장이 됐을 때 2024년 7월 지금 딱 1년 좀 넘는 신세 새내기주거든요. 그 당시에 2024년도 7월 달 최고가가 16,350원이에요. 지금 이번 달에 치솟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이거?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좀 이쪽이 잘리니까 좀 제가 설명하는 거 틀리게 해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예요. 제가 이렇게 맞춰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설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장한 달이에요. 얼마 안 됐죠? 2024년 7월 1일 나오죠? 여기에 상장했는데 지금 보세요. 거의 다 왔죠, 지금 여기. 지금 거의 다 와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갖고 이게 막 내일이나 이번 주에 강세를 보여서 저기를 뚫으면 지금 역사상 신고가예요. 물론 역사가 짧지만 저기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상장했을 때 ICIP 제가 맨날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상장할 때는 진짜 온갖 분치를 다 하고 들어와요. 여러분들한테. 그것 때문에 새내기주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 게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박람회예요. 우리 기업의 사장인데 내가 박람회에 나가려면 어떻게 하죠? 온갖 좋은 거를 다 끌어모아서 내가 박람회장에 딱 나가지. 누가 내 기업을 부족한 걸 보여주면서 나가겠어요. 상장은 더하죠. 상장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온갖 이익을 일단 상장일날 맞춰서 다 끌어와가지고 재무제표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IR 보고서도 엄청 비전 좋게 얘기하잖아요. 막 5년, 10년 내에 우리가 막 정말 월트 디즈니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때를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요, 항상. 물론 상장하고 나서 바로 날아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와인 종목 제가 보충 설명했죠. 나라셀라. 그게 12,000원에 상장돼가지고 상장 최고가에서 계속 한 달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나요. 그런 것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저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저길 돌파하는 거는 그래서 의미가 큰 거죠. 저렇게 분치를 했을 때 막 달려붙은 그 매물들 거기에 정말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IR을 믿으니까 기업이 저렇게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막 증권사 직원들이 막 좋은 호텔에서 막 IR도 하고 그러니까 와 좋은 기업이다 다 믿죠. 그래서 덜컥 사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와, 나 이거 완전 뭐 밟았네. 나 내 본전을 당장 버려야겠네. 본전에 가까이만 오면 던지려는 심리가 강한 쪽이라면 그러니까 매물대가 센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 뚫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는 완전히 열리는 거죠. 그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표현을. 악성 매물들을 다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가로막을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지금. 자,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자, 오늘 저기를 보겠습니다. 사파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챗GPT가 요즘에 하도 그 제미나이 3가 좋다고 해서 제미나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챗GPT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직은 이용하고 있는데 자, 이 게시판마다 보니까 저도 늙었나 봐요. 이제 자꾸 상처라 해가지고 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를 찾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게시판마다 상처리가 있는 거예요. 상처라. 알고 봤더니 산을 치란 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처라라는 친구가 전국에 계신 상처라 분들 게시판 보고 자기 불렀는지 놀라지 마시고 지금 왜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 PNS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26.32%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몇 호가만 오르면 상한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응원을 불러일으키려고 상처라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상처라라고 진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상처라라는 그 의미를 진짜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썼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는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전국에 계신 상처리 여러분들, 졸리신 분들 깨라고 외쳐드리겠습니다. 상처라! 상처라!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시장의 반등과 함께 전장의 하락을 딛고 상승 중입니다.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비둘기 파적 발언이 시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의 상승과 함께 3,9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 중인 코스피가 오늘 3,900선을 다지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며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는 1%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3,8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3,900선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5%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859포인트 지나가면서 전장 대비해서 4포인트가량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이 1.62%가량 오름세인데 오늘 대형주 위주 그 안에서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곤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폭이 작아졌습니다. 6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장중에 1,000억 넘게 순매수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오름 이 매수폭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3,6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지금 매수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 기관이고요. 개인은 매도폭이 확대 중입니다. 4,2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00억가량 매도 중이고요. 개인의 순매수 1,600억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억 원가량 소폭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 체크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전장 대비해서 4원가량 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74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 확인해 보시죠. NC소프트의 아이온큐가 일 활성 이용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서고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최고 11% 넘게 올랐습니다. 아이온2는 지난 19일 한국과 대만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MMORPG 신작인데요.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모바일 매출과 NC소프트의 자체 결제 성과를 합산했을 때 19일 자정 이후 매출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일간 활성 이용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아이온2는 애플 앱스토어 기준 무료 게임 순위 3위에 8위에 등극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는 모바일 기준, 매출 기준 15위권에 안착했습니다. NC소프트 관계자는 PC 매출이 90% 이상에 달해 실제 성과는 더욱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아이온2 출시 당일 주가는 전장 대비 14%가량 하락했었죠. 주말 사이 나온 흥행 뉴스에 힘입어 오늘 주가는 장중 최고 11%가량 반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코스피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 NC소프트고요. 6.38%가량 오름세 2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1%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1.66%가량 오름세 15,96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분할후 재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 초반 최고 8%가량 하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로 지난달 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후 오늘 재개됐는데요. 이번 인적 분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를 전담하는 순수 CDMO 회사가 되고요. 신설되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CDMO와 바이오시밀러라는 상이한 사업에 동시에 투자해야 했던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각 사업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평을 내놨는데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 풀 가동 효과와 고환율 수혜가 맞물리며
영업이익률이 40%대를 기록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저번 주 코스피가 8%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어느 정도 하락하며 출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주가는 오름세로 전환이 됐고요. 0.33%가량 상승 전환, 현재 180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에피솔딩스는 오늘 20.95%가량 하락입니다. 48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7% 넘게 급락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뉴욕 시장의 반등과 함께 3%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반등 중인데요. 전장에서 미국 증시가 윌리엄스 연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일제히 반등한 것과 또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수출 제한 해제 기대감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키움증권에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달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왔죠. 삼성전자의 HBM4 시장 점유율 상승과 범용 디램 가격 상승이 뒷받침됐습니다. 특히 범용 디램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할 것이란 전망 속 낸드 역시 디램과 함께 가격 상승 효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파운드리에선 2나노 수율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수주 기대에 따른 실적의 추가 업사이드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4%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가량 오르고 있고요. 9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17%가량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53만 7,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기판주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83%가량 상승 12만 8천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5.52%가량 오르면서 22만 9,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요. 국내 증시는 오늘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또 PPI와 PCI 같은 미국 주요 경제 지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변동성의 파고를 이번 주 잘 넘을 수 있을까요? 경제와 주식시장의 핫포인트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그 엔비디아의 변동성 이런 부분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는 AI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뭐 시총 전 세계 1위고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장주다 보니까 AI 관련한 거품론의 리트머스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괜찮고 뭐 시장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얘기하면 거품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는 불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 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매출 또 영업이익, 뭐 주당 순이익, 그다음에 뭐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당일날 있었던 어떤 실적 발표 내용 관해서는 이제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런 평가고요. 뭐 추후에 AI 관련한 여러 산업계에서 제기됐던 질문들에 대해서도 엔비디아가 다 논리적으로 각계 격파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AI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거품론을 다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그날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사실은 시장을 엔비디아만 갖고 이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라는 게 시장 내에서의 이 주가 캐리를 보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엔비디아 실적은 문제가 없는데 왜 AI 거품론 내지는 AI 전반적인 섹터는 엔비디아의 이 하드캐리만큼 쫓아가지 못하느냐. 이제는 드디어 시장이 분화하는 것으로 투자자들도 명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좀 제가 쉬운 비유를 들자면 엔비디아는 밀가루를 만드는 업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은 그 밀가루를 받아서 라면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하고 떡을 만들기도 하는 회사인데 좋은 비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가루 만드는 회사는 여전히 밀가루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라면 섹터에서의 경쟁
뭐 떡집, 빵집 섹터에서 경쟁을 보니 그걸 만들어가지고 빵으로, 라면으로, 떡으로 매출은 잘 내고 있는 거야. 예. 밀가루를 사다가 잘 팔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만들어서 AI 관련한 구체적인 매출을 내야 되는 업체와의 분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시장이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AI를 만들어가는 회사들을 나눌 때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그 나머지 회사들을 볼 때는 이제는 그 각자 섹터 내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패권을 잡기 위한 투자를 계속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걸 버텨낼 기술과 또는 사회 정치적 서포트까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시장이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육각형 회사를 골라내고 그리고 여기는 뭐 기술은 좋은데 자본이 딸리는 것 같아. 아니야, 여기는 뭐 자본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픈AI 같이 제미나이한테 점점 잡히는 것 같아. 이렇게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발전이 계속 추격을 후보람한테 허용되는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하면서 주가 관련해서도 이제는 뭐랄까 세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나타나는 게 AI 시대의 승자는 결국 칩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센 전력가 땅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술만 있으면 AI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또는 뭐 데이터 센터를 막연히 짓기만 한다라고 하니까 그 설비 투자가 그냥 돈만 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전력과 땅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연산에 쓰이는 최신 GPU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마침 또 제가 26만 장 정도 우리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이제 기본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GPU 한 장당 1.4kW 전력을 소비하니까 한 25~6만 장, 뭐 적게는 20만 장, 많게는 30만 장 이 사이 정도의 보통 GPU를 가정하면 400메가와트 정도가 들어가는 400 거예요. 메가,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단순히 이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냉각 장치가 따로 들어가죠. 걔네들끼리 서로 네트워킹 연결하는데 전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도의 저장 장치, 스토리지 관련한 전력이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한 20에서 30만 장 정도의 GPU가 가 들어가는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0.6에서 0.8 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센 전력이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전력을 확보해내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 자체가 고철 덩어리고 그렇네요. 그림에 있는 거고 예. 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의 안정성, 또 전력망의 확충, 또 냉각 인프라 이런 걸 다 갖추어야만 결국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전력이 키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요한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 설비, 데이터 센터가 묶여서 사실은 지역적 근접성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부지 땅이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도시 외곽에 땅이 크니까 가능한데요. 나머지 나라들이라든지 또 이제 미국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서도 뭐 중동발 AI 센터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부지 선정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도의 직접적 시설을 다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있다 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또 핸디캡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당장에 원전이 어렵다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남권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 클러스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남권에서 만든 에너지를 소위 말하는 어떤 망으로 해저 케이블망이냐 뭐 송전망이냐 그렇죠. 이런 걸 거쳐서 가져올 거냐라는 고민. 그다음에 그게 들어왔을 때 그 지역사회 내에서 인력이 충분히 서포팅 될 수 있는 배후 단지가 있느냐. 또 있다 쳐도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반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 최근에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오해들도 좀 있고. 그래서 건강, 환경 막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오픈해도 주민분들의 이 오해를 좀 부식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다 보면 추가 설비 투자가 계속 이어질 때 결국에는 전력과 부지 이걸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산업의 연계성, 반도체, 클라우드, 통신 이런 것까지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그 각 회사의 AI 경쟁력 또는 국가 AI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단순히 엔비디아에서 아니야 이제는 그걸 받아내는 회사의 기술과 이런 게 필요해. 네. 옥석가리가 필요하죠.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이제는 사회적 인프라가 이걸 받쳐낼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점점 더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시대 되면서 너무 혁신과 성장 이런 부분에 정신이 쏠리다 보니까 무지기수로 막 올라갔다면 이제는 정말 알짜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트렌드를 잘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잘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AI 거품, 버블론 플러스 기준금리 인하가 안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갑자기 또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하는 네.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뭐가 그렇게 촉발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계에서 가장 대외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환율 뭐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문제는 지금 사실은 유동성 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 정책이 조금만 삐끗해진다면 소위 말하는 거품 단계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AI 업체들 입장에서는 돈이 마르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쉽게 말하면 이제 붕괴까지도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미애 관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 시장에서 조금 뭐랄까요 직격탄을 좀 맞았었는데 금요일에는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 목표 범위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식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세가 2차 효과나 다른 어떤 물가 관련해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징후를 보지 못하고 있다 등등등 해서 사실은 금리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인플레죠. 인플레 관련해서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파급 효과나 2차 효과 괜찮아. 아직 나는 보지 못했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노동이거든요. 노동 시장이 식어간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봐야 되는데 노동 관련해서 오히려 노동 시장이 점진적으로 식어왔다라는 인식을 딱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실하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멘트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위가 좀 남다릅니다. 현재는 이제 부의장, 연준 부의장 자격이니까 사실상 2인자인데요. 뭐 직위가 꼭 2인자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동안 보여줬던 멘트, 정책 행보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파월 연준 의장의 그림자다 또는 같은 팀이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 내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멘트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쩌면 사실상 파월 의장이 12월에 투표할 입장을 대리해서 얘기해 준 거 아니냐라고 시장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거군요. 예, 그래서 전날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던 걸 다시 회복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는 50대 50까지 낮아졌다가 그 전날에는 6대 4 정도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었다가 다시 7대 3으로 늘어나면서 일단은 지난주 시장의 어떤 불안감 정도는 말아 올리는 형세를 취하면서 일단 미국장이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뭐 완벽하게 우리가 확신하기는 좀 이르는 게 바로 이어서 또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수잔 콜린스 이제 보스턴 연준 총재는 오히려 지금처럼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도움이 된다.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세 영향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나중에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연준 내에서 상반된 입장을 하루 만에 내면서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 시장을 관전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입장이 두 개죠. 아니야, 뉴욕 연준 총재의 발언이 더 무게감이 커. 또는 아니야, 하루 만에 반발 나온 거 봐봐. 아직 열심히 싸우고 있어. 라고 해서 혼란 그 자체야.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심스럽게 인하론이 현재는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발언의 어떤 그 강도, 치고 나왔을 때의 타이밍, 또 미국 정부가 연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멘트를 경제부처가 이제 종합적으로 내는 걸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12월 달에 어느 정도는 시장 기대를 부응해 놓고
클로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시장이 현재 7대3으로 예상하는 게 오늘 기준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시장은 이제 원하는 바를 믿고 싶을 텐데 그렇죠. 그러한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는 미국 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잣대들이 또 공개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걸 포인트로 보면 될까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셧다운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랄까요? 큰 지표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지표들만으로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더 가중치랄까요? 집중도가 더 세진 상황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25일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뭐 소비 물가는 아닙니다만 물가의 어떤 바로미터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경기의 시금 정도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26일에는 11월 이제 소비 심리가 나오고 미국 국내 총생산 3분기가 나와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자료들이 향하는 지점들을 해석하는데 복합적으로 사용될 걸로 보이고요. 또 27일에는 미국의 PC가 나오고요. 10월 달께 나오고요. 연준의 베이지북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도 뭐 27일에는 금통위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미국 관련한 이번 주에 나오는 이런 여러 지표들이 금리 결정의 변곡점으로 향해 가는 주요한 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나름대로 하나의 결로 모아진다면 큰 충격은 없겠으나 예상과 다르게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표 하나하나보다는 그게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느냐, 흩어진다면 기대치를 넘어서서 혼란을 가중시키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론가님 오시면 이 이슈도 좀 건드려보고 싶었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의 네. 감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좀 받을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걸 좀 이해하면 좋을지 네. 궁금했어요. 이게 사실은 뭐 경제 전문 사이드에서 나오는 평가나 정치 쪽 사이드 평가나 다 현재 일본 나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이다라고 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대만 문제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거기는 레드라인입니다. 예. 넘어가는 순간 뭐 양보가 없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안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내용이 사실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하게 도발적이었어요. 네. 뭐냐면 뭐 단순히 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뭐 반대한다라는 정도만 해도 기분이 나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그러니까 중국 측의 대만의 현상 변경을 우리는 반대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본 측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 요건이 된다라는 식의 발언이거든요. 즉 대만에 대한 공격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에 대한 공격이니까 일본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발동 요건에 충족한다라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도 불사하자는 거냐. 공격 가능성.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리니까 예. 당연히 이건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강경 대응이 지금 연일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의 수산물 관련해서 전면 금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한일령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행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에 갔던 크루즈가 내리지를 않고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개봉이 확정된 일본 관련한 영화들이 전부 다 이제 개봉이 취소되고 있고 일본 연예인들의 중국 미팅들이 전부 다 이제 취소되면서 엔터 관련해서 소비재 관련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복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이에 관해서 유화적 제스처가 나오느냐인데 현재 연일 이 다카이치 총리라든지 일본의 이제 극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괜찮다. 오히려 신경 안 쓰고 간다라는 지금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당분간의 이 중일 간의 이 정치적 갈등이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보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도 최근에 그러면 그럼 뭐 우리도 중국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양측 간에 이제 골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포지션인데요. 뭐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된다라는 게
종국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자유무역엔 좋지는 않아요. 다만 단기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반사적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게 중국의 어마어마한 단체 관광객이 일본 발길을 끊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대체 관광지로 우리가 손꼽히고 있고요. 일본도 중국 싫어, 그럼 한국 가겠소라고 해서 오히려 대체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호텔, 여행업, 또 화장품, 면세처럼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서 조금 이제 노크하고 있는 업종들이 반색을 하는 분위기고요. 나름대로는 이번 찬스를 이용해서 오히려 끊어졌던 중국 관광객을 다시 한번 유치하면서 이번 거를 모멘텀으로 해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뭔가 회복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업계 이익이고요. 정부도 아마 충분히 이 부분을 고민하고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지정학적으로 뭐 전쟁 이런 것까지는 비화되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성공하려면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라는 걸 이 대목에서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11조 원 매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1월 매도가 좀 심각해서 4,200선에서 지금까지 계속 밀리는데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컸는데요. 엄밀히 보면 이게 왜 충격이냐면 우리 증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세력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솔직히 말하면 동학개미입니다. 개인들이 끌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개인은 조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뭉치진 않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적이거든요. 파편화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력이 좀 약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장세가 계속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올해 들어서 끌어온 건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들의 전면적인 매도거든요. 제가 한번 봤더니 1월부터 12월까지는 오히려 매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9월, 10월 수급은 12조가 플러스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한국 장세를 끊어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장세의 가장 큰 매수 주체였던 여기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 큰 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11월까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조인데 11월에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11월에만 14조예요. 그러니까 연간에서도 사실은 11월을 제외하면 연간 플러스거든요. 12조. 근데 연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돌릴 정도로 11월 매도세가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미국의 금리 불안, AI 불안과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간에 너무 세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시장에 대한 연중 차익 실현과 북클로징을 대비한 어떤 포지션 조정의 여파가 더 컸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만 무사히 잘 넘어간다면 저는 내년 연중에 다시 큰 틀에서 전략이 확정되거든요. 큰 펀드들은. 그에 따라서 재수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11월 수급은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급이 좀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경제대회의 중요한 이슈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먹구름을 개고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라섰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지 종목별 날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흐린 뒤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는 AI 거품론의 변동성이 커진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투자를 권고하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UBS에서 이 루빈 모멘터 속 최소 노조를 SK 하이닉스로 제시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LS증권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 수익 비율이 아직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툭툭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크라 재건주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안의 합의 시한을 27일로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이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쟁이 종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 방산주에는 오히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가운데 이 회담에서 원전 그리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어떤 협력이 나올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O 관련주인데요. 오랜만에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계획이 공식 발표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은요. 국회 정무회의에서 STO 법안을 도입할 이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주에 수목금에는 이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핀테크 위크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일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STO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고요. 또 호텔 관련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냉랭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반사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텔 관련주가 오늘도 강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또 비만 관련주도 산들바람 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반증되며 오늘 국내에서도 비만 관련주에 주목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한 후에 주가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증권가의 분석은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인적 분할로 사업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목표가를 20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주가도 맑음이고 전망도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이 점유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현대건설도 오늘 주가도 맑음 그리고 전망도 맑음인데요. 오늘 KB증권에서는 이 내년 원전 수주 잔고가 최대 39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목표가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원전 산업과 건설 산업 최선호주로 현대건설을 뽑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오늘 인적 분할한 후에 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가의 향방은 상반된 흐름인데요.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삼양홀딩스에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2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